여러분,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잣돈의 종자, 시드머니의 시드는 모두 씨앗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남겨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종잣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산을 불려가기 위한 시작,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종잣돈부터 모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종잣돈은 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는 걸까요? 시드머니의 규모는 돈이 돈을 불러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의 금액입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저축 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돈을 넣어서 자산을 불려야 하지만, 시드머니를 다 모으고 나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돈을 나누어 넣기만 해도 돈이 돈을 불러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시드머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 정도의 금액을 시드머니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은 돼야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3년 이내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 금액을 시드머니로 잡아주세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두었다가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에 지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금액을 잡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후 월급이 180만 원이고 이 중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의 절반인 90만 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90만 원을 36개월 동안 모은다면 3,24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3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죠. 물론 한 달에 월급의 반이나 되는 금액을 저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을 수 있을지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지금 얘기 드리는 걸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종잣돈 모으기 4단계. 첫 번째, 소비 줄이기.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절대 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소비 습관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비가 나의 자산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1000만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자산의 10%를 쓰는 건데, 1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쓰는 거면 자산의 1%를 쓰는 거죠. 100만 원 없어도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계속한다면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 벌어진 차이를 메우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소비를 잘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소비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필요에 의한 소비와 욕구에 의한 소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요. 소비 유형 첫 번째, 필요에 의한 소비. 필요에 의한 소비는 대체로 고정비가 돼서 다달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같이 매일매일 하는 것들의 기본값을 낮게 설정하는 게 고정비를 줄이는 데 핵심이에요. 먼저 식비부터 줄여볼까요? 학생일 때는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잘만 살았는데 직장인이 되고서 몇백만 원씩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순간 지출 관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자취를 하면서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 생활 반경 안에서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서 먹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류비 줄이기입니다. 옷은 필요에 의한 소비지만 예쁘니까, 내가 언젠가 입을 것 같으니까 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가진 옷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옷이 많은데 내가 어떤 옷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옷장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택도 떼지 않은 옷이 있을 텐데요. 2년 동안 안 입은 옷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당근마켓에 팔아서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쇼핑 어플도 삭제해보세요. 내가 자주 이용할 만한 쇼핑 플랫폼 한 곳을 설정해놓고 거기만 이용하면요,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보기도 쉽고 포인트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 유형은 욕구에 의한 소비입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를 잘 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무력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무력이 끌어오를 때 생활비에서 돈을 쓰게 되면 나 돈 아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돈을 쓰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돈이 정말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죠. 재미도 없고요. 이럴 때는 가계부 대신 값어치 다이어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값어치 다이어리는 매일 나의 소비를 기록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지출을 다시 돌아보기 위한 기록장이에요. 노트에 소비 내용, 지출 금액, N일 후에 평가한 값어치, 평가 이유를 적는 거죠. 여기서 값어치는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닌 나의 평가 가치입니다. 지출 금액보다 값어치가 크게 낮게 잡힌다면 나중에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소비 욕구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마음을 다잡기 쉽겠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으로 사진과 함께 남기거나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계적으로 가계부를 적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생활비라는 네임 태그와 월 지출 금액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간단한 챌린지처럼 느껴지지만 소비 욕구를 바로잡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소비를 돌아보는 것만큼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종잣돈을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선저축 후 지출 구조 만들기. 종잣돈 만들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면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한 유혹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선저축 후 지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월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적금 통장으로 목표한 월 저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한 다음 남은 돈을 생활비 계좌로 옮겨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월별로 고정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면 적금 이체일과 비슷한 날짜에 증권사의 계좌로 현금을 자동 송금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저축 후 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의 돈 관리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산 내에서 지출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목표한 금액대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종잣돈 더 빠르게 만들기 세 번째, 예적금은 최고의 금융상품이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적은 돈이라도 투자에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원금을 보존하면서 돈을 불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예적금은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재미는 없더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종잣돈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높은 수익률에서 나오는 재미보다는 안정적인 목돈 마련, 목표 달성에서 나오는 성취감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정기적금 자동이체를 통해서 월 최소 저축 금액만큼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자유적금을 1개 정도 가입해서 좀 더 저축할 수 있을 때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적금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저축하는 게 주 목적인 금융상품을 뜻해요. 적금 만기가 됐을 때는 만기된 금액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새로운 적금에 가입해 나누어 넣거나 월 납입 한도가 큰 적금을 찾아서 한꺼번에 넣고 다시 월 저축 금액에 맞춰서 자동이체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금을 새로 가입해서 관리하는 게 번거롭다면 정기 예금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금은 한 번에 돈을 맡겨놓는 게 주 목적인 금융상품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입출금 예금 계좌와 다르게 정기예금은 내가 정해둔 기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도록 만든 상품을 뜻해요.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내일체험공제를 통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청년 내일체험공제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우대금리가 좋은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씩 다달이 내면 만기 때 내가 낸 금액의 4배가 되는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서 만기가 됐을 때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취지가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 거라서 만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저축한 돈에 약간의 이자만 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청년 내일체험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마지막 4단계입니다. 종잣돈을 다 모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다 모으고 나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예적금으로만 종잣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서 돈 관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자산을 배분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일단은 비교적 안전하면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곳, 예금이나 CMA에 많은 비중을 넣어두고 10% 이내의 비중으로 조금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곳, 주식이나 펀드 등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갖는 거죠. 리밸런싱은 좀 더 긴 텀, 분기 아니면 반기별로 나의 자산 배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앞서서 돈 관리를 건강한 몸 만들기로 비유를 했었죠.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 내가 섭취하고 소비하는 칼로리를 기록하는 과정이라면 리밸런싱은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체크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산 배분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나의 자산 배분 목표에 맞게 다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자산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 A가 포트폴리오를 주식 60%, 현금 40%로 구성했다고 해볼게요. 약 3개월 후 주식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가치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게 늘면서 주식 70%, 현금 30%로 바뀌었어요. 투자자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리스크에 취약한 포트폴리오로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리밸런싱이에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단기 아니면 분기 단위로 내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체적인 자산 배분 현황은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배분돼 있는지는 각 증권사 앱에 나의 자산 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